민생이 중요하죠. 물가 잡아야 되는데 네. 민생 파탄 나고 물가도 잡지 못하고 대파 한 단에 뭐 870원 이런 말로 물가가 잡혔다라는 식으로 해서 국민의 그 마음을 다 뒤집어 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모아져서 정권 심판이라는 그런 국민적인 마음들이 모아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못한 거에 대해서 우리 정권, 국민들의 그 심판을 받는 것이 이번 총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평택 저도 오늘 뭐 거의 사실상 처음 와봤는데 굉장히 활기찬 도시고 딴 데는 막 합구되고 이러는 와중에 인구도 늘어서 분구가 되고 이럴 정도면 좀 발전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그냥 언뜻 들긴 하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평택이 인구가 63만 명이 됐어요. 예. 그래서 근데 사실 이게 인구가 63만 명이 되고 이렇게 평택이 급성장한 그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2004년도에 세계 최대 규모의 그 주한미군이 평택으로 이전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때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 평택시 지원특별법이 제정이 돼요. 그 특별법에 근거해서 수도권 공장 총량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규제가 많이 풀어져서 삼성전자라든지 LG라든지 이런 많은 그 기업들이 평택에 좀 유치되고 성장하는 그 기반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급성장하고 있는 이면에 그 성장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평택 시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된 뭐 교통의 문제라든지 문화의 문제라든지 교육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지금 불만이 많거든요. 그래서 평택을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그 질적인 성장, 국민들의 삶의 질을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그 정치적 영역에서의 역할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족한 측면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민심이 어떻게 바뀌었다고 보세요? 먼저 저한테 일할 기회를 주신 평택시병 유권자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총선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인정하듯이 윤석열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도 있었지만 오래된 정치와 기득권 정치에 대한 심판의 성격도 우리 평택시병에서는 같이 있었거든요. 네네. 상당히 중한 소임들을 이제 앞으로 4년 동안 잘 보여줘서 성과로 내는 그런 새로운 정치를 보여주겠다. 당선 비결은? 절박한 마음, 이전 직업은? 사회운동가, 왜 정치했어? 우분투 정신, 초심이 뭐야? 우분투 정신, 내게 정치란? 되게 정치란 우분투 정신인데 이게 우분투 세상, 지역구 자랑, 성장 가능성, 최우선 과제. 양극화 해소.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둘러싼 이제 갈등 좀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대단히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이전 논쟁을 왜 지금 해야 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고 그리고 신원식 장관의 그 발언도 대단히 무책임해요. 사실은 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가 발단이 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8월에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 때문이잖아요. 그 당시 뭐라 그러셨냐면 누군가 해야 할 일이라면 하겠다라고 하면서 철거 의지를 밝혔거든요. 그때부터 뭐 그 국민의힘이라든지 국방부라든지 다 나서서 흉상 철거와 관련된 일들을 적극적으로 그것도 추진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국민적인 비판이 되게 거세지고 또 이번 총선에서 그거에 대한 심판도 분명히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은근슬쩍 육사가 결정할 문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태도이죠. 이제 우리가 저출산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보면 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뭐 육아휴직이라든지 출산휴가 등등의 예를 들면서 그런 정도로 가지고서는 이 저출산 문제는 저는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등 OECD 국가들 같은 경우는 GDP의 거의 한 3.5% 정도가 가족 관련 예산이. 근데 우리나라는 1%대에 그치고 있는 이것도 문제이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 출산부터 대학 입학 때까지 전 가정을 국가 책임제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도 가족수당 그 법을 제정을 해서 그 금액이 어느 정도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금액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한 100만 원, 월 100만 원 정도를 지급한다고 하면 그 좀 이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프랑스에 이제 성공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도 이렇게 선거를 2번 치르셨잖아요. 근데 한 번은 낙선하시고 이제 한 번 더 해서 의원님이 되셨잖아요. 근데 이제 선거운동 하시면서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들 있으실까요? 제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13일이잖아요. 그 첫날 이제 아침에 유세차 옆에서 이제 아침 인사를 드리는데 비가 많이 갑자기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원래 계획에도 없었는데 큰 길가에 내려와서 그 1시간 넘게 이렇게 큰 절을 드렸어요. 절박한 마음으로.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비가 많이 오는데 비 맞으면서 이게 절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한 30분 지나고 40분쯤 지나면서 그 절을 하니까 비가 오는 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게 절하는 게 되게 힘들고 땀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선거법이 좀 개정이 돼가지고 일반 유권자들이나 시민들도 그 손피켓을 들고 이렇게 그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정말 그때 많은 그 평택의 시민분들이 그 손피켓을 들고 그 거리나 골목 곳곳에서 제 선거 운동을 많이 도와주셨어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렇게 하나하나 손을 보태준 분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으로 의정 활동을 정말 게을리하실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그분들 보면서 제가 초심을 잃지 않고 하려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 김현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1,500만 주식 투자자들을 대신해서 상법 개정의 절실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0년간 우리 대한민국의 중시 평균 수익률은 고작 1.9%였습니다.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면서 한국 중시를 떠나고 있습니다. 정치는 국민들에게,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국민의 대변자라는 얘기를 들으며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가장 중요한 소명이자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상법 개정과 관련한 기사 중에 눈에 들어오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수 있는가? 쉽지 않다는 표현이겠지만 저는 여와 야와 함께하면 반드시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법 개정은 바로 우리 헌법의 가치를 지키고 따르는 것입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때 주한미군 이전과 관련해서 뭐 거기 농민들하고 시민들이 반대 투쟁하면서 거의 5.18에 버금가는 그런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곳이죠. 그래서 정부에서 그 평택시 지원특별법을 그때 제정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26년도로 일몰이 되거든요. 한시법이어서. 그런데 이제 그거 관련해서 저희가 이 국무조정실 주한미군 기지 이전 지원단 여기서 이걸 업무를 관할하잖아요. 여기에서 이거 연장에 대해서 질의를 했더니 국방부 등의 관계부처 등의 그 의견을 참조해서 검토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국방부에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는 주한미군의 기지 이전을 위한 시설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서 연장되어야 한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지금 여전히 뭐 11개 기지가 아직 이전이 지금 안 되어 있고 이전 중이고 또 저희가 그 지원특별법에 의해서 계속 사업으로 사업을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여전히 1조 3천억 정도가 계속 사업으로 남아 있어서 여전히 그 연장이 필요하다 이런 그 취지입니다. 이 취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하시죠? 예, 뭐 관련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야 된다는 입장에서 동감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저희 평택 이상하게 그 윤석열 정부에서 갑자기 이런저런 사업을 크게 벌리는 바람에 뜻하지 않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는 게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우리 지제 역세권에다가 작년 6월달에 갑자기 137만 평 규모의 컴팩트 시티 개발 계획을 발표를 해요, 느닷없이. 그래서 혹시 김건희 여사의 땅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막 지역에 돌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가 이제 농지도 있고 기존의 환지 방식으로 개발 계획이 진행 중인 것들이 같이 다 섞여 있거든요. 근데 이제 비대위가 무려 8개나 만들어져서 지금 막 생존권 투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80만 평이 평택시랑 같이 합의해서 한지 방식으로 개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강제 수용 방식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환지 방식으로 할 때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갖고 몇 년째 전부 다 표준지가도 떨어지고 이런 상황인데 갑자기 강제 수용으로 바뀌면서 그 보상액을 정할 때는 그 표준지가로 하잖아요. 그런데 훨씬 떨어진 가격으로 있어서 그런 거에는 불만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국토부랑 좀 국무조정실에서 좀 협의를 해서 요 내용들을 좀 확인하신 다음에 대책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걸 부탁을 좀 드리려는 겁니다. 예. 제가 기재부 차관일 때 저 문제를 한번 다뤄봤던 것 같은데요.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그러니까 제가 자세한 내용은 다시 연락드릴 테니까 그 역할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정승윤 부위원장께서
고인의 장례식장에서 도대체 권익위가 무슨 잘못을 했냐라고 외친 거 기억하시죠? 예, 이거 밝혀지고 있는 진상에 의하면은 그 정당한 항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때 야당 의원들이 그 고인의 그 빈소에 조문을 갔었어요. 근데 그 유족들이 반대한다면서 저희의 조문을 그때 권익위 직원들이 막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족들 의사는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자리에서 유족들이 자기네들은 그렇게 한 적 없다 해서 들어가서 유족들이랑 간담회까지 했습니다. 유족들의 의사를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이건 팩트니까 그냥 그렇게 알으세요. 그냥 저희가 가서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도 답변 좀 기회. 유족들이 그 자리에서 우리를 못 들어가게 하는 권익위 직원들한테 나와가지고 들어오셔도 된다 해서 저희가 들어갔어요. 드리면 안 될까요? 아니요, 그거 됐고요. 우리가 팩트잖아요. 네, 평택시병 김현정입니다. 먼저 PT 좀 띄워주세요. 예, 이복현 감독원장님, 이번에 최근 두산그룹이 사업구조 개편하겠다고 발표한 거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저 도표에 보면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그 인적 분할한 후에 그 두산 바켓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신설법인을 두산 로보티스와 합병한 후에 또 두산 바켓과 두산 로보티스를 포괄적 주식 인수로 한 다음에 두산 바켓을 100% 자회사로 하고 상장 폐지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주사인 두산은 두산 바켓에 대한 그 지배력이 13.8%에서 42%로 올라갑니다. 다음 표 한번 보여주세요. 예. 저렇게 되면 제가 뭐 복잡하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설명을 생략하고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들은 100주당 27만 1,000원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결과론적으로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소수주들에게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지금 합병이 진행됐다는 것이죠. 이런 내용은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본시장 밸류업 정책에 대한 정면으로 입에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원장님께서 최근에 그 이사들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된다는 주장들을 계속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별적인 행위 규제의 방식보다는 원칙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저런 편법들이 가능한 것이 현행 지금 그 법상에 상장회사들이 합병할 때는 단순히 주가로만 합병 가격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것을 본질 가치로 좀 바꿔야 되는 그런 법안도 제가 대표 발의한 게 있습니다. 같이 좀 그 상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런 편법을 쓰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저 두산 에너빌리티가 두산 바켓의 최대 주주인데 그냥 팔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고 팔아야 되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소수 주주들의 피해를 선택한 이런 문제들입니다. 과거에 제일모직, 삼성모직 그 합병과 관련된 거 우리 원장님께서 수사하고 기소하신 거 기억나시죠? 예, 과거에 담당한 바 있습니다. 예, 그런 지금 비슷한 것들이 아직도 지금 저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좀 바라보셔야 된다. 좀 그 말씀 드립니다. 제가 이 관련해서 김병환 금융위원장 인청 때 이거 관련해서 그 증권 신고서를 이제 금감원에 내고 수리해야 됐는데 그것을 수리하게 되면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라고 지적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어제 금감원에서 그 두산에서 낸 증권 신고서를 반려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그것은 우리 금융당국이 대단히 잘한 조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이와 관련된 것들을 시의적절하게 계속해서 좀 모니터링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영역에서 이와 관련된 제보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이고 또 좀 더 시간이 더 흘러가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사실 지지율도 되게 많이 폭락돼 있고 그런 것들이 좀 더 가셔야 되고 지금 윤석열 그 대통령 탄핵에 대한 청원이 110만 명을 이제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위기들이 계속 가속화된다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더 그런 구체적인 그런 뭐랄까요 이렇게 제보들이 더 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이라도 빨리 이 특검법에 대해서는 수용을 해서 그 진실이 규명하는 것이 오히려 옳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부 여당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하신 말씀도 그 내용을 보면은 지금 그 말씀은 약 긍정적으로 평가를 좀 하시던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제라든지 민생이라든지 외교 안보 측면에서 지난 1년 10개월 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무능하고 무책임했다라는 것에 대한 심판이 분명히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조는 맞다. 국정기조를 바꿀 생각이 없다. 다만 소통이 좀 부족했다.
이런 식의 그 생각 정도만 갖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의 국면 전환이 정말 쉽지 않을 것이다. 추석을 사흘 앞두고 지금 의료 대란 때문에 국민들의 그 걱정이 대단히 큰 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서로 안부를 물을 때 아프지 마세요. 아프면 큰일 납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지난 30년 동안 쌓아온 우리 응급 의료 체계가 6개월 만에 망가졌다. 이런 얘기들도 공공연하게 이제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의료 대란이 발생한 그 원인을 따지고 보면 총선 전에 윤석열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논의 없는 수기 과정도 거치지 않으면서 의대 정원 문제를 던짐으로 인해서 생긴 것이거든요. 모여있는 집회 장소에서 보면 좀 뭐랄까 이렇게 좀 피부를 확 와닿는 표현들을 좀 쓰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거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네.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경제 성장률을 보면은 올해도 1%대 성장이 멈출 것이고 내년에도 1.9%로 하향 조정했거든요. 작년에도 1%대 1.4%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1%대로 성장한 것은 역대의 5.1 쇼크 때라든지 뭐 IMF 때라든지 또는 코로나19 시대 때 이럴 때 외에는 없었거든요. 정말로 그 경제 상황이 대단히 좋지 않고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인 1,900조에 지금 육박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받는다는 카드론 대출 잔액이 역대 최대를 지금 찍고 있거든요. 경제 상황은 진짜 좋지 않고 민생이 지금 파탄나는 이런 그 상황들. 거기에다가 또 그 외교나 안보나 또 남북 관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되게 불안한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일차적인 무한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그 무능력함을 넘어서 무책임한 모습들로 계속 일관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런 추세로 가면 거의 300만에 육박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서버 때문에 지금 못해서 그러지. 예, 이거는 정말 이런 거죠. 국민들께서 지난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에서의 그 무능, 그리고 무책임, 무대책한, 그리고 반민주적이고 폭력적인 국정 운영에 대해서 정말로 회초리를 들고 심판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반성하기는커녕 구구 유튜버들의 음모론에 휩싸여가지고 국정 운영을 하는 대통령 모습을 보니까 정말 이게 아주 국민들이 질려버린 거죠. 이건 정말 이건 진짜 아니다. 진짜 아니다. 예, 이게 실제로 심정적으로 이제 탄핵한 거예요, 벌써. 이사가 회사에 대해서만 선관 주의 의무를 지기 때문에 그 주주에게 어떤 피해를 끼치는 결정을 하더라도 뭐 배임죄로 처벌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 없거든요. 사실 소송 제기될 것을 하지 말라라는 취지에서 이 법을 지금 만드는 것인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적반하장식의 논리로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안타까운데 MSCI라는 곳에서도 그 보고서에 보면은 경영권 승계 유지를 위한 그런 편법적인 지배구조 개편 이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주된 원인이다. 이렇게 계속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시장은 기업의 가치는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에서는 저평가되는 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죠. 해외에선 당연한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어려운 것이냐라고 보면 뭔가 지킬 게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재벌 아닌 회사들도 그렇잖아요. 조금 규모만 크면 그거 뭐 그냥 큰 회사 한둘이면 재벌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냥 중견 기업이거나 그냥 대기업인 경우가 있는데 거기서도 비슷한 일들은 계속 경영권과 관련된 그렇습니다. 욕심 때문에 그런 거죠. 경영권을 지키거나 경영권을 또 승계한다거나 또는 뭐 편법적으로 일감 몰아주기를 할 수 있다든지 하여튼 본인들의 이익을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기 위해서는 뭔가 그런 그 견제 장치들이 없는 것이 낫다라는 그런 후진적인 그런 생각들이 사고관들이 여전히 밑에 깔려 있는 거에 기인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저는 그 정부 여당에서 국민을 보고 판단하시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 김건희 특검법을 세 번째 발의하는 게 문제인 게 아니라 거부권을 두 번 행사한 게 문제인 것이죠. 의혹을 갖고 있는데 그리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당시에 모두가 야당 인사가 추천한 사람이 특검을 했고 그 특검의 팀장을 맡아서 한 사람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검 검사가 한동훈 그 대표이고요. 본인들이 할 땐 괜찮고 이렇게 내로남불식으로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되짚어봤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딱 규정하면 이런 거예요. 사실 윤건이라고 저는 부르는데 윤건이 명태균 게이트. 그래서 우리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도 오늘 이제 발족을 했습니다. 당에서. 내용이 불법적인 여론조사를 통해서 대통령이 되고 그거에 대한 보답으로 공적 권한을 이용해서 명태균에게 그 특혜를 준
그런 내용 아닙니까? 이 내용이 규정을 한다면 얼마나 이게 정말 이게 국정농단이죠, 이거는 정말. 그리고 그 여론 조작이라는 것은 정말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인데 그거를 완전히 그 질서를 훼손시킨 정말 잘못된 행태잖아요. 근데 이거 관련해 가지고 또 우리 윤석열 검찰에서의 행태를 보면은 정말 기가 찹니다. 이게 작년 12월 달에 고발된 거잖아요. 선관위에서 명태균이를 고발했는데 그걸 창원지검에 이제 배당을 하는데 검사가 없는 수사부에다가 배당을 했잖아요. 검사가 없는. 그러다가 이제 막 의혹이 계속 커지고 그러니까 올해 9월 달이 돼서 가야 이제 다시 형사부에다가 이제 배당을 해서 수사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경고의 의미가 크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근거 없이 그냥 막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원인 제공을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지. 한번 그러면 제가 이렇게 되묻고 싶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민의를 따라서 국정기지를 바꾸고 있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아까도 제가 여러 가지 사례들을 얘기했습니다. 개원식에 불참했다든지 뭐 야당에 대한 태도라든지 또는 의료 대란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든지 이런 것도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라고 잘못된 진단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에 대해서 뭐랄까 이렇게 적개심을 갖는 듯한 그런 언행들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총리와 장관들도 있잖아요. 저도 그 대정부 질문하는 그 자리에 본회의장이 있었는데 따라서 합니다. 의원이 질의를 하면 있잖아요. 총리나 장관이 오히려 공격적으로 막 이렇게 나와요. 거기다가 최근에는 아까 누라이트 얘기했지만 사실 그 김문수 노동부 장관 같은 경우는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국가의 정체성을 완전히 부정했어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나마 다른 후보들은 애둘러서 돌아갔거든요. 근데 그 명백하게 우리 그 선조들이, 조상들이 그 일제시대 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헌법 준수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임명했단 말입니다. 이런 지경까지 간 거에 대해서는 여당에서도 대통령한테 할 말은 좀 하는 역할들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런 지금 대치된 국면들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번 달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 예산국회입니다. 예산국회 가고. 네, 지금 작년에 56조 세수 결손에 의해서 올해도 30조 정도 결손이 지금 예상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3일 동안 지금 예산 소위를 지금 했는데요. 그 안에 내용들을 보면은 초부자 감세와 관련된 예산들이 좀 들어가 있는다든지 또는 권력기관과 관련된 유지와 관련된 그 예산들은 그리고 또 고위공직자들의 급여를 인상된다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삭감 기조로 논의를 이어갔고 그리고 이제 정말 필요한 그 민생과 관련된 그리고 미래 R&D 이런 거와 관련된 예산들은 좀 증액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기조로 저희가 이제 예산 심사를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조금 전에 정광재 우리 그 대변인께서 문재인 정부 때 세수 결손이라는데 21년도에 60조 세금이 더 거쳐가지고 그거 가지고 22년도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돼서 그거로 소상공인 지원에 썼지 않습니까? 사실은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강백신 어미준 그 검사에 대해서는 12월 10일 날 탄핵 청문회를 열기로 이제 의결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김건희 여사 관련된 주가 조작하고 명품백 수수 관련된 무혐의 처리한 중앙지검장하고 차장검사, 부장검사에 대해서는 12월 4일 날 탄핵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 이렇게 좀 의결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는 그대로 이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관련해서 중앙지검의 부장검사가 집단적으로 이제 반발하는 성명서도 발표하고 중앙지검장도 이례적으로 인터뷰까지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모습들이 그러니까 검사는 그 헌법상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수사 공정성의 의무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집단 반발을 하는 그 모습에서 벌써 본인들이 정치 검사라는 걸 스스로 자인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이렇게 본인들에 대해서 탄핵을 하고 추진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원적이다 이런 주장들을 하지만 우리 국민들께서는 그동안 이 정치 검찰들이 한 일들을 다 보고 계시거든요. 알고 계세요. 뭘 했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376차례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든지 6번에 대한 기소 이렇게 편파 수사와 그 정치 기소를 통해서 진짜 먼지털이식으로 악마화시키는 그런 측면 또 반대측에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 무혐의 처리하고 있는 이런 수사 공정성을 현저히 해야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딱 보고 계셨거든요. 그거에 대한 판단을 본인들은 잘못한 게 없고 잘했다라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지금.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것이 그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그런 그 수사와 그런 과정에서 있었다라고 저희들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헌법상에 주어진 탄핵이라는 권한을 저희가 그 입법부로서 행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은 서로의 주장이 팽배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 이거에 대한 판단은 결국 종국적으로는 헌법재판소가 있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보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그 검사는 일반적인 징계 절차에 의해서는 징계를 할 수가 없게 돼 있고 반드시 탄핵을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검사들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대단히 헌법상에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그 검사의 잘못된 그 행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탄핵밖에 없기 때문에 탄핵 절차를 통해서 추진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김현정 의원님 시간이 없어서 한 30초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그 반국가설이 구체로 누구냐 이거예요. 대통령실은 제발 좀 북한이라고 선정해서 생각해달라.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 지금 완전히 이승만 그 대통령 시절로 회귀하고 있다는 느낌을 곳곳에서 받아요. 극단적으로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제 윤석열 정권의 국정 운영의 실정에 대해서는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수층이라도 똘똘 좀 뭉치게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좀 포석도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남은 곳이 북풍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일각에서는 우려되는 것이 이러다가 국지전 벌어지는 거 아니냐. 그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국가안보실장 인사들도 보면 다 대북 강경파들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아주 친한 이런 라인들이 뭐 이런 자리를 다 깨찼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도 지금 하는 지경까지 왔으니까 얼마나 지금 이게 통탄을 오르십니까? 그리고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면서 무슨 대화협의체는 또 제안을 합니까?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유체이탈 뭐 동문서다. 아니 그때 군인들이 들이닥치고 사실 본회의장 안으로는 진입을 못했던 거죠. 2층에 있었나요? 군인들이 들어왔었나요? 본청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본청 바깥에 있었는데 아니 안에도 들어왔어요. 안에도 들어왔어요. 유치장 깨고 들어왔고요. 예. 아주 무장했던 군인들이 들어와서 본청까지 그래서 그 여당과 야당의 대표 그리고 국회의장까지 뭐 체포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라고 해서 좀 전에 그 집회 때 우리 김민석 최고가 수갑까지 그게 군인들이 흘리고 간 수갑이거든요. 그것까지 이제 보여주고 그랬었는데 저도 이제 갑자기 이렇게 비상계엄이 이제 발표가 된 다음에 제가 평택이 이제 지역구인데 평택에서 불이 났게 이제 올라가서 한 12시쯤 도착했거든요. 근데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그 경찰들이. 그래서 담을 넘어서 막 그 몸싸움하면서 겨우 이제 들어갔던 그런 적이 있는데 또 어떤 또 의원들은 또 신분증 보여주면 또 들어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 경찰과 그 계엄군들조차도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막 그 질서 유지나 이런 것들을 막 그 자기들 역할을 하다 보니까 대단히 혼란스러웠던 그런 상황들이었고 의외였던 것은 이제 그 계엄이 해제되고 그 군인들이 돌아갈 때 저기 우리 시민들한테 그리고 우리 당직자들한테 아주 그 친절하게 인사하면서 죄송합니다라고 되풀이하면서 돌아갔거든요. 그만큼 이제 그 경찰이나 군인들도 어쩔 수 없이 이제 명령에 따라야 되지만 이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것이죠. 이게 바로 국민의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왜 갑자기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느닷없이 계엄을 선포했는지를 아무리 생각해봐도 상식적인 선에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저희 당의 이제 의원들이 그런 335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 아니냐라는 그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비상계엄 선언한 것도 문제이지만 앞으로도 또 어떤 또 조치를 할지에 대한 염려가 대단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를 막기 위해서는 국민들을 위해서는 탄핵소추안 오늘 이제 발의를 좀 전에 지금 했고 48시간 이내에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그 탄핵 추진하겠다 이렇게까지 저희가 지금 가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국민들의 안위와 그 나라를 국가를 위해서는 우리 야당 입장에서는 부득이한 선택이다 이 말씀까지 듣고 지금 우리 그 공권력이 영이 안 쓰는 게 내란 아닙니까? 정치 후진국 내란에 진행 중인 그런 국가에서나 있을 만한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중심에 지금 공당이라고 하는 여당 의원들이 저러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개탄스러운 일입니까 지금.
정말 초유의 헌정 중단 상태가 있는 건데 네. 빨리 이 국면을 매듭 짓고 헌정을 다시 일상으로 돌려야 되는 네. 역할을 해야 되는 여당 의원들이 당리당략에 의해서 자기한테 어떤 게 유리한지만 갖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친윤 의원이잖아요. 네. 대한민국 사회를 오히려 혼돈 속으로 빨려들게 지금 하고 있는 게 여당이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저분들 체포영장을 집행하는데 저기서 이렇게 저지하거나 그러면 현행범이잖아요. 현행범은 불체포 특권도 없습니다. 다 체포해야 됩니다. 저기 경찰이. 아, 체포해야 됩니까? 그럼요. 배후 세력이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여요. 네. 왜냐하면 그 영상에서도 보면 누군가가 막 소리치면서 지휘하는 듯한 그 모습들도 계속 포착이 됐었고 또 관제실에 들어가서 막 CCTV 거기에다 물을 맞아요. 뿌리고 예, 뭐 서버에. 랜선 같은 거 막 자르려고 했던 그 거기 이런 것들은 그렇게 그냥 갑자기 다수의 군중들이 그냥 즉흥적으로 했다라고 보기에는 그렇고 또 그다음에 판사 영장 전담 판사가 그 거주하는 곳에 근무하는 곳 7층인데 그 7층을 지금 습격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내용들을 어떻게 합니까 누가 그 사람들이 누군가가 네. 사전에 그런 것들을 다 알려주고 지휘했다라는 배후 세력이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래서 지금 뭐 경찰에서도 조사한다고 그러는데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배후 세력 그 3명, 네. 적어도 3군데는 확실하잖아요. 윤석열. 아, 1차고 두 번째가 이제 국민의힘 아닙니까? 국민의힘. 지금 그 권성동 비대위원장이라든지 권성동 그 원내대표라든지 원내대표. 권영세 비대위원장, 윤상현 뭐 친일 중진들 하는 발언들 보세요. 저런 저 헌정사상 최초의 그런 폭동이 일어났는데 양비론을 피잖아요. 물타기하고. 거기서 돈벌이 수단으로 이 상황을 또 악용하는 구구 유튜버들. 이게 전부 배후 세력인데 이 사람들은 이제 다 드러난 거지.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정말로 조사 수사해서 거기에 합당한 그 조치들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고 그 외에 진짜로 이제 그 상태를 갖다가 지휘했던 배후 세력들도 반드시 찾아내야 된다. 어제 7차 변론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여쭙겠습니다. 저는 3가지 정도의 관전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 국회에 갔던 야당 의원들이 박수를 치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 등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의 소회를 얘기한 것이죠.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그 대화 타협이 중요한 그런 거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식들 때문에 이원적인 비상계엄을 하는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섬뜩했다 그런 생각을 좀 들었고요. 그것이 이원적 비상계엄을 정당화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그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이상민 전 장관의 거짓말입니다. 이게 2가지 측면이었는데 한 가지는 이제 절차적인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해서 국무회의가 있었다라고 증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참석했던 국무위원 한덕수 전 총리를 비롯한 11명의 국무위원들 중에 이상민 전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국무회의가 없었다라고 그 얘기를 했어요. 검찰에서도 그렇게 얘기했고 국회에 나와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간담회 정도의 내용이었다라고 했었고 실제로 뭐 그 안건 상정이라든지 뭐 부서 같은 건 없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윤석열 또 대통령께서는 뭐 추후에 할 수도 있다라고 했지만 지금까지도 그 회의록이 작성되지도 않았단 말이죠. 그 측면에서 좀 거짓 증언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단전 단수와 관련된 5개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와 관련해서도 지시를 받은 적도 없고 지시를 한 적도 없다라고 하면서 그 원탁에 있는 그 탁자에 있었던 그 쪽지를 멀리서 봤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그 소방청장한테 전화한 건 확인이 된 거고 소방청장이 국회에 나와서 단전 단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증언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지시를 누가 한 겁니까? 탁자가 지시를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그래서 앞뒤가 좀 안 맞는 그런 증언이었다라는 것이고 그 마지막에는 그 부정선거 의혹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부터 해서 999 그 지지자들도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것이 국정원 3차장하고 그 윤석열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그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로 임명했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증인으로 나와서 부정선거는 없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이제 확인이 되었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도 실용주의를 표방을 했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그 신성장 동력에 대한 제시도 했고, 그 다음에 주 4일제 그리고 또 이제 뭡니까 그 정년 연장 관련된 얘기들도 했고요. 그리고 대화 타협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도대체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중도주의는 무엇이냐
그리고 그 실체가 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이제 그 대표 연설에서도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 기본 먹사니즘을 넘어서 이제 잘사니즘으로 기본적인 그 회복과 성장을 통한 그 분배 이 얘기를 이제 했는데 그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중도 실용주의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책이 국민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그게 보수의 정책이라도 같이 갖다 쓸 수 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대화 타협을 통해서 같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이런 것을 중도라고 보면 되고 그전부터 이재명 대표는 좀 그 스타일 자체가 실사구시 이런 내용들을 많이 얘기했던 그런 정치를 해온 분이신데 이상하게 국민의힘께서는 우리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거는 꼭 곡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지금 뭐 추경도 제안도 했고 또 여러 가지 그 통상 그 특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안한 거에 대해서는 그또 의료개혁이라든지 또는 연금개혁 관련된 것도 여당에서도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빨리 이미 만들어진 국정협의체에 여야가 같이 참여해가지고 그런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같이 힘을 좀 합쳤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주 52시간 관련해서는 뭐 입장을 뭘 바꿨습니까? 그러니까 반도체 특별법은 우리 당이 먼저 발의했는데 그 이후에 그 국민의힘이 거기다가 원래 반도체 특별법의 핵심은 반도체 산업의 육성에 있는 거였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느닷없이 주 52시간제를 넣어가지고 다시 발의를 하는 바람에 그게 지금 꼬여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께서는 디베이트까지 열어가지고 노사를 같이 토론 테이블에 같이 본인이 사회까지 보면서 논의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양쪽을 갖다가 설득하려는 노력들을 했던 것이고 지금도 그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잘 안 되고 있죠. 그것이. 왜냐하면 당사자들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에서는 그러면 일단 당장 그 업계에서 반도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반도체 지원법만이라도 먼저 통과시키고 주 52시간제와 관련된 거는 이게 근로기준법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상임위도 산자위가 아닌 환노위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환노위 차원에서도 추가적으로 논의를 하자라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말씀 하나 드리고 그다음에 그 국민연금과 관련돼서는 이런 거지 않습니까?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이 있는 것인데 일단 모수개혁과 관련돼서는 보험료율 13%하고 소득대체율 44%에 대해서 여야 간에 21대 마지막에도 합의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합의된 내용이라도 먼저 시행을 하고 구조개혁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조개혁도 특위를 만들어서 하자라는 게 우리 입장이고 실제로 이제 국민연금이 2054년도에 고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모수개혁을 해놓지 않으면은 이거라도 해놔야지 9년 정도 연장이 되거든요. 연장을 급한 것부터 하자라는 거죠. 그게 중도주의고 실용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야 간에 합의가 가능한 선에서는 합의해서 국민의 삶을 위해서는 먼저 좀 결정을 하자 이런 입장인 것이죠. 잠깐 나보라고 이거. 위에서 좀 올려주세요. 위에서 좀 올려주세요. 예, 촛불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입니다. 춥진 않으세요? 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한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먼저. 네, 반갑습니다. 제가 그 당 대변인 시절에 우리 촛불 집회 나가서 몇 차례 인사드렸던 적이 있는데 요즘 정말로 여기 계신 우리 시민분들에게 고맙다는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여기 계신 우리 시민분들이 안 계셨으면 아마 우리 두 의원은 아마 지금 방첩대 끌려가서 지금 물고문당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그 계엄군에 의해서 국회가 침탈되는 그것을 여기 계신 시민 여러분께서 막아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내란 속의 윤석열을 처벌하고 파면을 촉구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내일처럼 한 걸음에 달려와 주신 시민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지난 12월 3일 이현적인 비상개헌과 내란 사태 이후에 모든 국민들은 그 내란의 수괴가 윤석열임을 확인하는 수많은 증거들과 증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란의 중요한 핵심 가담자들인 김용현과 여인영 등은 모두 체포되고 구속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윤석열 이자 한 명만이 내란 행위는 없었다, 비상계엄은 정당했다라고 하면서 공조분의 수사도 거부하고 재판도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가 이 나라의 대통령 아니지 않습니까? 윤석열은 모든 책임을 아랫사람들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면수심이고 후원무치한 자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윤석열 즉각 체포와 파면을 촉구하고 있지만 이 파면 이후에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그보다 더 중요합니다. 우리 이 광장에 모인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국정에 반영되고 당기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때까지 함께 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을 개, 돼지로 여기고 통치의 대상으로만 여기고 있는 저 윤석열 같은 독재 정권이 아니라 소수만의 기득권을 위한 정당이 아니라 광장에 모인 우리 국민들과 시민들이 주인이 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사회 대개혁을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내란 동조 정당, 내란의 정당 국민의힘은 또 어떻습니까? 경호처 뒤에 숨어서 관저에 꽁꽁 숨어있는 윤석열을 비호하고 방탄하기 위해서 여력이 없습니다. 정말로 참으로 부끄러운 자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이제 이렇게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역사를 퇴행시키는 군사 쿠데타의 잔당들, 친일 세력의 잔당들에 맞서서 우리 민주시민의 이름으로 힘찬 반격을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지 여러분들, 우리 모두 지금처럼 손 맞잡고 싸워서 윤석열 즉각 체포하고 파면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만드는 그 길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합시다.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면정! 김현정!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번이 그 마지막 거부권이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에서 겪은 것보다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조건 없이 특검법을 수용하고 즉각 공포하길 촉구합니다. 고맙습니다. 특검을 거부한 자가 부합니다. 특검법 즉각 수용하라. 특검은 국민의 명령이다. 특검법 즉각 수용하라.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협력위원장 평택시병 국회의원 김현정입니다. 10월 25일 오늘은 독도의 날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일 외교에서 국민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국익마저 포기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민주당은 이전 정부까지는 독도를 분쟁 지역화하지 않는다는 기조 아래 일본의 독도를 둘러싼 망언과 도발에 조심스럽게 무대응 원칙을 유지해 왔습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 또 우리 땅이고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기에 일본의 도발에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봤습니다. 이것은 역대 우리 정부의 기본적인 대응 기조이기도 했습니다. 보수와 진보를 떠나 역대 어느 정부도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것에 있어서 단 한치도 물러난 적이 없습니다. 유의한 사례가 이명박 정부와 윤석열 정부입니다. 그리고 이명박 윤석열 정부의 친일 반민족 행보 뒤에는 일군의 뉴라이트 세력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끝나는 국정감사에서도 밝혀진 것처럼 윤석열 정부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발효했던
뉴라이트 세력이 권력의 핵심부의 역사기관 등을 장악하고 역사 왜곡과 친일 왜곡 책동을 저지르며 국익을 거스르고 영토 주권과 역사 정의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독도를 지키는 것은 대한민국의 역사와 주권 그리고 우리 국민의 자존감을 지키는 중요한 문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시민사회의 공동 기자회견은 그래서 마련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친일 외교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독도를 지켜나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오전 내란숙의 윤석열이 발표한 대국민 담화를 보면서 그가 얼마나 위험한 인물인지를 국민 모두가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그의 손에 쥐어져 있는 국구 통수권을 단 1분 1초라도 빠르게 회수해야 합니다. 경찰은 내란숙의 윤석열을 즉각 체포 구금하십시오. 고맙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자신의 강경과 무책임으로 발생한 위기를 바로잡기는커녕 자신이 마치 해결사인 것처럼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는 이선적 행태를 서슴지 않고 있다.